자, 이제 건축부터 봅시다. 자, 197페이지 건축부터 보도록 할까요? 각 나라별로 건축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궁궐 건축. 근데 궁궐은 남아있는 게 사실 거의 없죠.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도 안악궁 터만 남아있어요. 궁궐이 남아있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사원 건축은 절이겠죠. 신라, 고구려, 백제 봅시다. 이제 신라에는 황룡사. 신라 황룡사 터가 남아있어요. 규모가 되게 크죠. 그러면 황룡사를 만든 건 어느 왕이에요? 진흥왕. 그리고 황룡사 9층 목탑을 만든 건 선덕여왕. 그래서 신라 황룡사. 자, 그리고 백제 미륵사. 자, 백제 미륵사는 7세기 무왕 때 만든 건데요. 이거는 규모가 되게 크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은 하나의 건물, 보통 금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대웅전이면 대웅전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고, 보통은 그 앞에 탑이 있죠. 그래서 1금당 1탑, 1탑 1금당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미륵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엄청 커가지고 3탑 3금당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하나 있고 또 건물이 있고 또 건물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는 목탑이 있었을 거고, 여기는 석탑, 여기는 석탑, 이렇게 있었을 거로 추정하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고요. 익산 미륵사지 서석탑, 서쪽 석탑이 남아있고, 지금 가보면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제가 몇 년 전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이렇게 해체해버려가지고. 지금은 복원을 하고 있는 중이고, 어느 정도 꽤 됐을걸요. 전 나중에 이제 완성됐다 하면 다시 한번 가보려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동쪽에는 석탑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 만든 거예요. 이것도 한 300년 되면 문화재가 될 수 있겠죠. 한 500년 후에 문화재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석탑을 만들어 놓고, 하나는 원래 있었던 문화재고, 그래서 터만 남아있다, 미륵사. 이렇게 대규모의 탑이 또는 절이 익산에 만들어진 건 이제 백제에서 익산에 뭘 하려고 했을까요? 천도.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만약에 한 번 더 천도를 했으면 익산일 거다. 이제 그 전에 멸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 무왕 때, 익산 미륵사는, 백제 미륵사는 무왕 때 만들어진 거다. 자, 그 다음에 부여 능산리 절터가 남아있죠. 아까 우리 부여 능산리 고분군이 있다고 했고, 그 근처에 있다고 했죠. 여기에서 뭐가 발견됐냐, 거기 보시면 백제 금동 대향로와 백제 창왕명 사리감. 그러니까 사리감이라고 하는 건 사리, 아까 스님의 몸에서 살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사리를 보관하는 사리감은 상자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창왕명 사리감, 그 다음에 백제 금동 대향로, 이런 게 남아있다. 한 장 넘기시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곽 건축으로 갈까요? 여기 이제 황룡사 복원도와 미륵사 복원도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성곽 건축도 남아있기도 해요. 전에 우리 수업할 때 제가 호루구루 성터 얘기했었나요? 호루구루 성터에는 한쪽은, 거기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격전지였던 한강유역이기 때문에 한쪽은 고구려 성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한쪽은 백제, 한쪽은 신라, 이렇게 세 개의 나라의 성의 구조를 다 볼 수 있는 게 호루구루 성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에는 성을 많이 쌓았으니까 그런 축성 기술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가옥 봅시다. 통일신라의 가옥이나 궁궐은 남아있는 게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이제 사원 건축은 남아있다. 그게 바로 불국사 석굴암이란 거다. 자, 불국사와 석굴암은 신라라고 하는 나라의 이상적 불교, 그러니까 불교적 이상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신라라는 나라가 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야 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건물을 지은 거죠. 여러분, 불국사에 가면은 석가탑과 다보탑 있죠. 그래서 석가탑과 다보탑, 이 대웅전 앞에,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하고 다보 부처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가 이렇게 존재하는 곳이 곧 불교의 이상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인 이상향을 제시하기 위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둘 다 경덕왕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해공왕 때 완성. 그렇죠? 경덕왕에서부터 해공왕 때까지 만들어졌고요. 김대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발언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통일신라 시대 사람인데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착하게 살았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환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죽고 나서 환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전 부모하고 전생 부모죠. 현생 부모, 그러니까 전생 부모를 본인이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잣집으로 태어나게 됐는데 다음에 두 번째 생애에는 전생 부모와 현생 부모를 위해서 절을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는 불국사고 하나는 석굴암이죠. 그래서 두 개의 절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석굴암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보시면 네모난 전실, 땅을 상징하는 네모난 전실과 하늘을 상징하는 둥근 주실을 가지고 있고 그 통로에 이제 뭐 보살이라든가 이렇게 불상이 조각이 되어 있고요. 인공 석굴 사원이죠. 인공 석굴 사원이 만들어진 게 바로 불국사 석굴암이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안압지. 안압지는 인공 연못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공 연못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경수를 잘 나타낸다. 저도 여기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경주 갔으면 하나쯤은 있을걸요? 여기가 제 기억으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첨성대에서 별로 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룡사랑 뭐 다 별로 멀지 않은 곳 있어서 아마 여러분 갔으면 여기쯤, 여기서 사진 한 장쯤, 또 딱 여기 제가 사진 찍은 그 포인트가 그 포토존 딱 거기 뒤로 이렇게 딱 그 연못이 보이는 그 인공 연못이 보이는, 그래서 딱 거기 앉아서 제가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있고, 그 다음에 불국사도 알죠? 여기 딱 여기 딱 불국사 요 자리, 요도 사진, 왼쪽 사진 있죠? 여기가 딱 포토존. 아마 여기서 찍은 사진이 다 한 장씩은 있을. 갔다 왔으면, 경주를 갔으면 요 자리에, 저도 여기서 찍은 사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포토존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안압지. 자, 안압지 안에서 발견된 것들이에요. 거기 목간이나 가위 이런 것들이 여기서 발견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발해의 건축으로 갑시다. 요거 우리 앞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발해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고구려 문화의 요소, 당의 문화 요소 했었는데 그 중에서 상경성의 구조, 상경이 수도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도였던 대표적인 도시인데 요 상경의 구조도 당나라의 모방, 당나라의 어떤 그런 장안성의 구조를 모방한 거고요. 거기 가운데 여기 이제 궁궐이 있고 그 다음에 삥 둘러서 도시의 나성이 있으면 요 궁궐의 정문과 나성의 정문 사이에 큰 대로가 나 있을걸요. 요 길을 주작대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주작대로도 당나라의 양식을 모방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건축은 사실 별건 없죠. 딱히 중요한 건 없다. 자, 탑은 좀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다. 탑으로 갈까요? 자, 고구려.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목탑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어요. 목탑은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불타버렸겠죠. 그래서 고구려 탑은 남아있지 않다. 자, 한 장 넘기시면은 백제와 신라탑은 남아있어요. 백제로 갑시다. 자, 첫 번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우리 익산 미륵사 설명했는데 서석탑이 남아있는 거다라고 했어요. 서쪽 석탑이 남아있고요. 요 서석탑에서 자, 거기 보시면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목탑의 양식을 가진 석탑, 목탑의 양식을 가진 석탑이에요. 즉 목탑의 양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석탑이다. 자, 우리나라는 보통 처음에 탑을 만들기 시작할 때 목탑에서 시작해서 석탑으로 바뀌었는데 목탑은 나무잖아요. 그 다음에 석탑은 돌이고, 그래서 처음에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갑자기 재료를 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어. 그래서 처음에 석탑을 만들 때 목탑이랑 되게 비슷하게 만든 석탑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초기의 석탑, 처음 석탑을 만들 때쯤 나무로 만들던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석탑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여러분이 그림에서 기둥이 있어요. 잘 보시면 기둥이 있고요, 지붕이 있고 처마의 모습이 있고 문의 모습이 있을걸요. 자, 그러면은 처마 있고 기둥 있고 문 있고 지붕 있고, 그럼 이건 뭐냐? 이건 나무로 만든 건물이나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재료만 돌로 바뀌었을 뿐 형식은 무슨 형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목탑의 양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탑의 양식을 가진 지닌 석탑.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초기 양식. 근데 우리나라에서 석탑 중에 이렇게 생긴 애는 없다. 그러면 얘가 초기의 석탑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석탑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존 최고의 석탑, 이게 그런 말이에요.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초기 양식인데 이렇게 생긴 건 얘밖에 없으니까 얘가 제일 오래된 거구나. 그래서 현존,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최고, 가장 오래된 석탑, 그게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초기에는 이렇게 만들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백제 양식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겠죠. 백제 양식은 정림사지 5층 석탑, 이렇게 5층으로 만들어져 있고 약간 이렇게 길쭉한, 약간 날씬한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웅장한 느낌을 주는. 자, 그게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죠. 자,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가장 대표적인 백제 탑인데, 이 탑을 왜 우리 나당 전쟁 할 때 백제 멸망시킬 때 당나라에서 소정방이라고 하는 장군이 왔는데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고 갔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백제를 정벌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자랑질하고 갔어요. 그게 평제탑, 거기 보시면 백제를 정벌한 기념탑이라고 해서 이 탑을 평제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 문화재에다가 나 왔다 감 이렇게 써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발 어디 가서 그런 짓은 한글로는 쓰지 마, 제발. 창피하니까 제발 다른 걸로 써. 그러면 그림을 그리든가, 정을 쓰고 싶으면. 그래서 제발 한글로는 쓰지 말고 어디 외국에 나가서 한글로 뭐 자기 이름 쓰고 다 사진 찍어다가 인터넷에 올릴 거야. 자, 그래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신라 황룡사 9층 석탑, 여러분 알고 있죠? 물론 얘는 지금 없다는 거. 지금 현재는 복원된 것들만 남아있고요. 황룡사 9층 탑. 자, 그럼 이거는 누구의 건의에 의해서 어느 왕 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장의 건의에 의해서 선덕여 왕 때 만들어진 거고요. 이거를 만들 때 또 신라는 기술이 없었네. 그래서 백제로부터 기술자를 데려와서 만들었다. 그게 황룡사 9층 목탑이고, 황룡사 9층 목탑을 만든 목적은 신라 잘 되라고 만든 거잖아요. 즉 호국 불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탑, 황룡사 9층 목탑. 자, 그 다음에 분황사탑. 자, 역시 선덕여 왕 때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잘라서 만든 거예요. 자,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면 분황사 석탑 봅시다. 분황사탑. 이 분황사탑은 돌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마치 벽돌로 쌓은 것처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모전석탑이라고 그래요. 모전석탑. 모전석탑이라고 하는 건 벽돌을 모방한 전탑이라고 하는 게 벽돌탑이거든요. 벽돌탑을 모방한 석탑. 벽돌탑을 모방한 석탑. 이렇게 볼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자, 탑은 재료에 따라서 나무로 만들면 목탑, 돌로 만들면 석탑. 우리나라는 주로 석탑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화강암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석탑. 주로 돌을 잘 다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중국은 전탑을 많이 만들어요. 전탑은 벽돌탑. 벽돌은 황토, 그러니까 찰흙 같은 거죠. 그런 거를 만들어서 불에 구워요, 이 벽돌을. 그리고 나서 그거를 쌓아 올려서 탑을 쌓는 게 전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석탑이 많은 편인데, 그래도 좀 특이한 거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벽돌로 탑을 쌓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에. 벽돌로 탑을 좀 쌓아보고 싶다. 그런데 벽돌은 잘 못 만들어. 그러니까 잘 만든 걸로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잘 만드는 건 돌 잘 다루니까 돌을 가지고, 석탑, 돌을 가지고 이거를 벽돌처럼 이렇게 자른 거예요. 벽돌인 것처럼 이렇게 잘라서 이거를 쌓아서 만든 석탑이에요. 그래서 전탑, 벽돌탑을 모방한 석탑.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 정리하면 되겠죠. 자, 목탑 양식을 가진 석탑은 뭐예요? 그건 익산 미륵사지 석탑. 자, 전탑 양식을 가진 석탑은 뭐예요? 그거는 분황사탑.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목탑 양식을 가진 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 그 다음에 전탑, 벽돌로 만든 것처럼 만든 그렇지만 재료는 돌이야. 그래서 모전석탑은 분황사탑.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탑 중에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두 개가 가장 특징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제일 잘 나와요. 잘 물어봐요. 탑 두 개에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의 중대 봅시다. 자, 첫 번째 줄에, 신라 중대 첫 번째 줄에 이중 기단 위에 3층 석탑이 전형적인 통일신라의 석탑 양식이다. 이중 기단 위에 3층 석탑. 요게 전형적 양식이다라고 했는데, 자, 전형적 양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전형적이라는 게 그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탑 양식이 조금씩 달랐는데 여기 통일을 했기 때문에 합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 그러니까 틀이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탑은 다 통일신라에 만들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말하자면 샘플처럼 딱 비슷한 형식으로만 만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전형적 양식이 이중 기단 위에 3층 석탑. 이거는 제가 그려보는 게 여러분이 제일 이해하기 좋아요. 전 그냥 그려요. 그게 제일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기 때문에. 자, 기단이라는 건 받침돌이에요. 1층 받침돌, 2층 받침돌. 2층 받침돌은 되게 길어요. 높은 기단. 자, 그리고 2층으로 돼 있으니까 이중 기단.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층 석탑을 쌓는데 제가 지금 탑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탑을 약간 어떻게 그렸냐면 약간 지붕처럼 생긴 거 그린 거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붕처럼 생긴 것만 층수로 세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였냐면 받침돌. 그 다음에 얘네는 뭐예요? 장식. 끝. 그래서 얘는 몇 층 석탑? 3층 석탑. 2층 기단 위에, 2층 기단은 좀 높아요. 이중 기단 위에 하나는 좀 높아. 여기에 3층으로 탑을 쌓았다. 요렇게 생긴 양식이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양식이라고요? 통일신라 시대. 통일신라 시대는 거의 다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전형적 양식. 대부분 이렇게 만들었나 보구나. 그런 게 바로 전형적 양식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중 기단 위에 3층으로 쌓는 전형적인 통일신라의 석탑 양식을 완성하게 되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석탑은 어떤 게 있냐? 밑으로 내려오시면 가문사지 3층 석탑. 우리 가문사 기억나요? 아빠 은혜 감사 요런 탑이, 이 가문사가 문무왕의 아빠니까 고의 아들인 신문왕 때, 그쵸? 신문왕 때 만든 게 가문사죠. 거기에 석탑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가문사지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요거 석가탑. 아까 무구정광태 다란이경 발견된.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시면 이제 사진이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불국사 3층 석탑, 두 번째 다보탑. 다보탑은 이런 전형적 양식은 아니에요.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얘는 이형은 특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형 석탑이긴 하지만 좀 비슷하다. 그래서 다보탑은 좀 다른 이형 석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문사지 3층 석탑. 가문사지 3층 석탑이 이제 통일신라 초기인데 굉장히 딱 웅장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리고 뒤에 석탑 하나 또 보이죠? 석탑이 2개. 쌍석탑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석탑 2개. 자, 그리고 하나 더 맨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은 아까 여기 2층 기단 있죠? 기단. 여기를 사자 4마리가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서 나타낸 거. 그러니까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어쨌든 양식은 비슷해. 그래서 이게 이제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라고 하는.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4개. 4개의 석탑이 사진에 나왔죠. 얘네들은 전부 다 어느 시대? 신라 중대.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자,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더 있죠. 한 칸 넘어서 그 옆으로 가면은 진전사지 3층 석탑이라고 하나 더 있죠. 얘는 신라 하대. 얘만 신라 하대예요. 자, 그런데 신라 하대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겉에 표면에 부조 장식, 부조 조각 장식이 있어요. 그죠? 표면에 막 오돌토돌하죠. 이게 부조 조각 장식이 있어서 탑신과 기단에 다 이렇게 삥 둘러서 장식이 조각되어 있다. 요렇게 생긴 애가 신라 하대, 신라 말기, 얘만. 그리고 앞에 왼쪽에 4개는 전부 다 신라 중대. 시기가 좀 다르다.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 말기로 가면은, 자, 신라 말기에 선종이 유행했어요. 선종이 유행하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또 이런 조형물은 뭘까요? 승탑. 그쵸. 선종이 유행하면서 다른 건 안 만들었다고 했죠. 조형예술은 쇠퇴했지만 얘만 많이 만들었다. 그게 승탑, 스님의 무덤 같은 거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승탑은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얘네들이 좀 대표적인 거, 철감, 거기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그 다음에 흥법사, 염거화성 승탑,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가로 3번으로 내려오시면 발에는 영광탑. 발의 탑은 벽돌로 만든 탑이에요. 그래서 발의 영광탑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발의 영광탑 사진이 나와요. 전탑이죠, 전탑. 그래서 발의 영광탑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상 공예로 한번 가봅시다. 201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불상과 공예. 자, 첫 번째 고구려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자,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은 자, 고구려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불상이고요. 그 다음에 백제는 서산마의 삼존불, 그리고 신라 베리 석불 입상 이런 게 있죠. 뒤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사진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 첫 번째가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자, 거기 지금 이렇게 불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불상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뒷면에 이런 걸 광배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딱 뒤집으면 그러면 이제 돌리면 이렇게 생겼겠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돌리면 요 광배 뒤에 뒷면에 연가 7년이라고 글씨가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불상의 이름이 연가 7년명. 금동은 재료겠죠. 열에는 부처의 종류예요. 입상은 서 있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산마의 삼존불이면 서산에 있는 마에라는 건 바위에 새긴 이런 뜻이에요. 바위에 부조로 조각한. 그 다음에 삼존불은 부처 몇 명? 3명. 네, 그래서 3명. 그런데 가운데에 있는 불상이 부처가 약간 미소를 살짝 띠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 미소를 백제의 미소라고 그래요. 서산마의 삼존불은 살짝 웃고 있어요. 불상이 약간 천진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웃음을 웃고 있는데 이게 바로 백제의 미소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일설에 의하면 태양이 비추는 그런 방향에 따라서 표정이 다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경주 베리석불 입상. 거기 보시면 경주 베리석불 입상도 이 지금 표정이 안 보여서 그런데 살짝 웃고 있어요. 여기도 약간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이것도 경주의 그러니까 신라의 미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불상 등이 있다. 각 나라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하나씩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산마의 삼존불 백제, 그 다음에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고구려, 그 다음에 베리석불 입상, 경주 베리석불 입상이니까 경주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신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자 봅시다. 이 두 개의 불상은 공통적으로 자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다 만들어진 불상이에요. 그러니까 삼국 공통으로 만들어진 불상이고요. 두 개 모습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형식은 똑같아요.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금동으로 만든 미륵보살인데 의자 같은 데 걸트를 앉아있어요. 지금 걸쳐 앉아있거든요. 절반 살짝 엉덩이 대고. 그리고 반가 사유상이니까 사유 생각하는 모습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요거를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불상하고 그 불상이 아니죠. 참 그거는 조각품이죠. 그거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표정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되게 찡그리고 있어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지옥으로 가기 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세히 보일지 모르고 표정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살짝 미소를 띠고 있어요. 이거는 부처가 쉽게 말하면 이 부처가 되기 전이거든요. 열반에 들기 직전의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 깨달았어. 난 이제 부처야. 만족스러운 모습을 약간 그런 표정을 띠고 있어서 훨씬 표정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더 뭐랄까요? 이렇게 느낌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불상이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고,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얘는 삼국 공통이라고 했죠. 그러면 통일 전일까요? 통일 후일까요? 통일 전이겠죠. 헷갈리지 마세요. 통일 후 아니고 삼국 공통이라며 그러면은 삼국시대여야지. 그러니까 삼국시대 만들어진 거예요. 통일신라가 아니고. 그것도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우리 지문으로 나오면 그냥 씩 읽고 우리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삼국시대구나라는 거 알아두시고,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삼국 공통이구나. 자, 그 다음에 백제의 석조물 해서 창왕명 석조 사리감. 여러분 아까 여기 어디서 발견됐다고 했냐면 금동 대학로랑 같은, 그쵸?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됐다고 했죠. 그래서 얘하고 금동 대학로하고 같은 데서 발견됐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통일신라의 석굴암의 본존불과 보살상. 통일신라 시대 가장 대표적인 불상은 석굴암 본존불이고, 이 석굴암 본존불은 굉장히 그 비례라든가 비례 이런 표정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석굴암 본존불이 가장 대표적이다. 자, 그리고 나머지 보살상이나 이런 조각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석조물이라고 해서 무령왕릉 받침돌. 무령왕릉 받침돌은 지금 위에 있는 받침돌과 아래 거북이 모양으로 생긴 받침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비석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비석은 없고 뚜껑하고 밑에 바닥만 있는 거예요. 장식품만. 가운데 비석은
사라졌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통일신라의 가장 대표적인 이런 석조물. 자, 그 다음에 쌍사자 석등. 자, 쌍사자 석등은 사자 두 마리가 석등을 바치고 있는 모습이죠. 얘도 통일신라 시대. 그리고 옆에 보시면 상원사 동종. 자, 우리나라 남아있는 범종, 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예요. 현존 최고의 범종이 상원사 동종. 자, 현존 최고 상원사 동종. 그 다음에 예쁜 건 뭐라고 했죠 아까? 성덕대왕 신종. 그쵸? 얘는 예쁘고 소리도 예쁘고 예쁜 거는 성덕대왕 신종. 제일 오래된 거는 상원사 동종.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발해로 넘어갑시다. 발해의 불상은 이불병자상. 이불 부처 두 명이 그 다음에 병좌 옆으로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이불병자상이고요. 보통은 여러분 이 당시에 불상을 만들게 되면 청동으로 막 만들지 않나요? 막 금칠하고 막 이렇게. 근데 얘기는 이 불상은 이불병자상은 약간 그 질감이 약간 하얀색 표면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흙으로 다 빚어서 구운 거예요. 보통은 불상을 청동으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흙으로 빚어서 구워서 약간은 질감이 좀 달라요. 보이기에. 자, 그래서 이불병자상이구나.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발해 석등. 그래서 발해 석등은 웅장한 어떤 고구려 양식을 계승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발해 석등이 실제로 보면 6m쯤 되거든요. 이제 사람이 옆에 안 서 있어가지고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는데 엄청 커요. 그래서 이런 석등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글씨 넘어갑시다. 그림과 글씨. 자,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그림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천마도. 자, 천마도에서 우리 하나만 알면 되죠. 얘는 벽화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것만 알면 되죠. 돌무지 덧날무덤에서 나왔기 때문에 벽화는 아니다. 그래서 말의 배 가리개, 말 장식품이랬죠. 배 가려주는 장식품. 달에, 이 달에 매다는 그림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황룡사 벽에 소나무 화엄경 병산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음악과 무용도 읽어보시는 걸로 여러분이 고구려는 왕산악, 자, 그 다음에 신라는 백결, 가야는 우룩, 뭐 우리 다 이름 들어본 사람들이네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문학과 향가도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만 체크하도록 할게요. 205페이지에 향가집이 있어요. 향가집, 향가를 모은 향가집. 동그라미 2번에 자, 9세기 후반에 진성여왕 때 향가를 모아서 책을 편찬했는데 이 책 제목이 삼대목이다. 시험에는 진성여왕을 물어볼 때 보면서 삼대목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진성여왕 하면은 아까 뭐가 떠오르냐면 첫째 원종과 애노에 난 적고적에 난 농민봉기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최치원이 개혁안을 건의했어요. 시무십조. 그리고 삼대목. 그래서 이 진성여왕 때를 물어볼 때 삼대목도 지문으로 출제가 됐었다. 그래서 이거 진성여왕이구나. 우리 그것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발해 뭐 시인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밑에 고대의 문화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문화에서 마지막이 삼국문화의 일본 전파. 고대 문화의 일본 전파예요. 한 장 넘겨보세요. 208. 자, 삼국문화의 일본 전파에서 일단 삼국과 가장 절친 어디예요? 절친 백제.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백제가 언급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백제 봅시다. 동그라미 2번에 한문의 전파, 즉 유교의 전파라고도 할 수 있겠죠. 4세기에 아직기와 왕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문학, 뭐 천자문 이런 거를 전해줬어요. 자, 그래서 4세기 아직기, 그 다음에 왕인, 이 사람들은 4세기, 그래서 근초고왕 고즈음에, 근초고왕의 아들인 근수고왕 그때쯤 4세기경에 그러니까 유교를 전파해줬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백제에서는 6세기 성왕 때 불교를 전파해주기도 해요. 그게 노리사치계라고 하는 승려가 백제에서 불교를 전해주기도 하죠. 자, 그래서 불교 전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백제 가람 양식, 가람이 뭐냐면 절이에요. 그러니까 백제 절 짓는 구조나 양식을 일본에 전해줘서 일본에서 절을 만들었어. 그런 게 백제 가람 양식을 이제 본받은 거죠. 말하자면 백제 가람 양식이라고도 한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불교 전파로 다시 한번 내려오셔서 7세기 무왕 때 유명한 승려가 관륵이에요. 그래서 6세기 성왕 때는 노리사치계, 7세기 무왕 때는 관륵이 이제 문화를 전파해 주기도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문화 전파로 갑시다. 고구려 문화 전파는 해자. 해자가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유교 같은 경우는 담징. 담징이 먹이나 벼루나 이런 걸 만드는 법을, 종이나 먹이나 이런 걸 만드는 방법을 전파했고, 그 다음에 호류사의 금당벽화를 그렸다고 알려져 있죠. 그게 바로 담징이고요. 7세기에.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요. 다카마스 고분벽화라고 해서 고구려 강서 수산리 고분벽화랑 되게 비슷한 고분벽화가 발견됐어요. 여러분 오른쪽 사진에 나와요. 오른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일단 첫 번째 불상 2개 보이죠? 자, 왼쪽에 있는 불상은 우리나라 불상이에요. 금동 미륵보사 방가사유상. 자, 오른쪽에 있는 불상은 이게 일본에서 발견된 일본 목조 미륵보사 방가사유상인데 여러분 생긴 모습이 어때요? 저는 아무리 봐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쵸? 되게 똑같죠? 자, 하나는 금동이고 하나는 나무라는 점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거의 막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 둘 중에 하나죠. 만들어서 줬거나 아니면 배워갔거나 그랬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 나무가 우리나라 나무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그래서 하나 만들어 줬나 봐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됐음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진은 고분벽화예요. 하나는 고구려 강서 수산리 고분벽화, 하나는 일본 다카마스 고분벽화인데, 자, 거기 벽화가 좀 희미하긴 한데 어떤 모습이냐? 이제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자들이 우산을 쓰고 있어요. 양산 같은 거 쓰고 있고, 자, 긴 주름 치마, 그리고 저고리도 길어서 허리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하인이 이렇게 노비가 이렇게 우산 같은 거 씌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두 개가 되게 비슷하더라. 그래서 아, 이게 고구려가 먼저 만들어진 거니까 고구려의 영향을 일본의 고분벽화가 영향을 받았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고구려 문화의 일본 전파. 자, 그 다음에 신라 문화의 일본 전파 봅시다. 신라 문화는 축제술과 조선술을 전해줬어요. 조선술이라는 건 배 만드는 기술, 축제술은 제방을 쌓는 기술이니까 저수지를 만드는 기술이고, 자, 일본 애들이 신라에서 저수지 만드는 걸 배워가서 저수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요거를 거기 보시면 한인의 연못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한인의 연못은 어느 나라 문화가 전파된 거? 신라 문화가 전파된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식의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문화가 전해져서 일본에서 아스카 문화를 형성하게 돼요. 아스카 문화. 자, 삼국의 문화는 일본 아스카 문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통일신라도 마찬가지죠. 통일신라의 문화가 전해지는데 밑에 보시면 원효, 강수, 설총 뿐만 아니라 뭐 심상해서 통일신라의 문화가 전해지고요. 통일신라의 문화가 일본에 영향을 끼쳐서 하쿠호 문화를 형성하게 돼요. 삼국은 아스카 문화, 통일신라는 하쿠호 문화. 그래서 아스카 문화, 하쿠호 문화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하나 더 있죠. 자, 그러면은 통일신라 시대 화엄종을 만든 건 의상이지만 이 화엄종을 일본에 전해준 건 누구냐? 심상이에요. 다시 화엄종을 개창한 건 우리나라에서 누구? 의상이었죠. 하지만 이걸 일본에 전해준 사람은 심상. 또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자, 한 장 넘기시면은 삼국문화의 일본 전파의 내용이 다시 한번 나와 있고요. 자, 밑에 우리나라 문화의 전반적인 일본의 문화를 전해준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위에서부터 한번 쭉 봅시다. 신석기 시대 문화는 조몬토기, 청동기 시대 문화는 야요이 문화죠. 그리고 삼국의 문화는 아스카 문화, 가야의 토기가 일본에 가면 그쵸, 세키토기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문화는 하쿠호 문화. 우리 여기까지 배운 거죠, 지금. 그렇게 쭉 한번 보시고요. 나머지 읽어보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고대의 문화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지금 1단원 하우스의 바른 이해, 두 번째 단원이 선사시대, 세 번째가 고대사회. 그래서 고대까지 정리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원 이름이 중세. 여기서부터 이제 고려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근데 우리가 그 뒷부분에 뭐를 안 했었냐면은 삼국 통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넘기시면 후삼국 통일부터 다시 언급이 되어 있죠. 자, 214페이지에 중국이 쫙쫙 나와 있죠. 중국의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우리는 217페이지에 중세사회의 성립해서
후삼국의 성립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는 후삼국의 성립에서 일단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갈까요? 자, 건국. 자, 일단 후백제부터 한번 봅시다. 후백제를 세운 사람은 누구? 후백제를 세운 사람은 견훤이죠. 자, 견훤이 어디다가 세웠는지 체크해 보시면 돼요. 견훤은 상주의 군인 출신이었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아버지는 아작이에요. 아들은 견훤이야. 안 이상해? 아무도 아버지는 아작이라니까? 아씨라니까? 근데 아들은 견훤이야, 견씨야. 이상하죠, 이제? 나만 이상해? 난 되게 이상했는데? 뭐야, 이거 콩가루 집안이네? 이게 견훤이 스스로 성을 바꾼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새로운 그 성씨를 만들어낸 거죠. 자, 견훤이 완산주에다가 나라를 세우죠. 완산주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자, 완산주는 지금의 전주. 그래서 완산주에 나라를 세우게 된다. 자, 견훤은 밑으로 보시면 가로 2번 볼게요. 자, 남중국의 5월 후당, 거란과 외교관계를 했다. 남중국의 5월 후당, 즉 중국과 교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하려고 했다. 말하자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더 성장하려고 이렇게 중국과 교류를 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맨 밑에 보시면 신라의 적대적이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무래도 이 나라 전체가 신라를 베이스로 하고 있잖아요. 신라에서 갈라져 나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에 너무나 적대적이면 다 포용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견훤은 신라의 적대적이었고 뿐만 아니라 호족을 전부 다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에 실패. 왕건은 그걸 한 거예요. 호족을 다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걸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통일을 할 수 있었지만 견훤은 요거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통합된 국가를, 더 큰 나라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호족 포섭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요. 한 장 넘기시면 후고구려 나와 있죠. 자, 후고구려 봅시다. 자, 후고구려는 궁예가 세웠고요. 궁예는 원래 신라 왕족 출신이죠. 왜 궁예 한쪽 눈이 이렇게 잘못됐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 신라 말기에 가면 왕위쟁탈전이 굉장히 신라 왕실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그때 이 아이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왕위쟁탈전에서 밀려난 거죠. 이 아이를 살리려고 궁녀한테 쉽게 말하면 던진 거예요. 엄마가 위에서 아이를 던져서 탈출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아이를 받는 궁녀가 아이를 받다가 눈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이 잘못됐다. 그러면 궁예는 뭐 기본적으로 신라에 대한 감정은 어떨까요? 별로지? 당연히. 그래서 반신라적인 성향, 역시 적대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궁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통합을 못한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러면은 궁예. 자, 그러면 궁예는 그렇게 궁궐을 탈출해서 처음에는 절에서 살았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왕자 출신이구나. 이제 그러면서 원래는 누구 밑에 들어가 있었냐면 양길이라고 하는 도적대가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뭐 호족이 되긴 하지만 그런 사람 밑에 들어가 있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나중에 성장을 하여 나라를 세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궁예는 거기 보시면 양길의 부하로 있다가 밑에 송악을 도읍으로 정하고 후고구려를 세웠다. 자, 그래서 도읍은 송악. 송악은 지금의 개성이고 완산주는 전주고. 자, 그래서 궁예가 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은 가로 2번에 정치체도 정비. 자, 나라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라의 이름을 바꾸기도 하죠. 일단 후고구려 같은 경우는 국호를 여러 번 변경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국호가 후고구려였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름을 나중에 뭐로 바꾸냐면 마진으로 바꾸고 마진에서 다시 철원으로 바꿔요. 철원이란다. 태봉으로 바꿔요. 그래서 태봉에 그러니까는 철원에 가면 철원이 이제 그 다음 수도였으니까 철원에 가면 지금도 태봉이라고 하는 지명,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상호 가게 이름을 가진 그런 가게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철원이 수도였던 적이 없잖아요.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요 태봉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가게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수도를 또 옮기죠. 처음에 수도는 송악이었다가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 철원으로 옮기게 되는데 철원으로 천도했을 때가 이때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를 한번 봐두세요. 마진으로 옮긴 게 먼저예요? 철원 천도가 먼저예요? 마진으로 이름을 바꾼 게 먼저예요? 철원 천도가 먼저예요? 마진 먼저, 그 다음 철원 천도.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왜냐면 순서를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국호를 마진으로 하고 905년에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고 그 다음에 다시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가로 2번에 자, 무태, 성책, 수덕만세, 정계. 지금 이게 뭐냐면 연호예요. 연호도 계속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호도 계속 바뀌고 수도도 바꿨고 나라 이름도 바꾸고 그랬구나. 자, 그리고 관제정비 볼까요? 관제정비 같은 경우는 광평성. 광평성은 우리 앞에서 봤던 정당성 이런 것처럼 최고 관부, 제일 중요한 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관등제. 구관등제는 공무원 등급 9등급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관등제하고 그 다음에 최고 관직, 관청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체제 정비를 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궁예가 왜 쫓겨났는지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궁예가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미륵, 내가 미륵이다, 내가 부처야.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거 잘 이용했으면 되는데, 원래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륵사상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멀리 갔어. 너무 괴롭힌 거죠, 백성들이나 신하들을.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 거예요. 적당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하들이 궁예를 쫓아내고 왕건을 추대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궁예가 쫓겨나고 이제 고려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생기게 된 거죠. 자, 한계 보세요. 미륵신앙을 이용하여 전제 정치를 도모하다가 결국에는 쫓겨나게 된다. 그게 바로 후고구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219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후백제, 그 다음에 후고구려, 그리고 고려 해서 나와 있고요. 후삼국의 성립도 나와 있죠. 자, 결국에는 왕건이 나라를 세우게 되더라. 그래서 918년부터 이제 고려라는 새로운 나라가 생기게 되죠. 자, 이제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후삼국의 통일, 왕건의 이제 중요 왕들의 업적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